청취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착한 나랑 나쁜 나가 따로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약 하나로 그 둘을 이걸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함께 들어볼 오디오북이 바로 그 기묘하고도 좀 섬뜩한 상상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드디어 그 작품이군요. 네, 1886년에 발표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고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입니다. 아니, 근데 이 이야기가 탄생한 배경부터가 정말 거의 소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작가인 스티븐슨이 끔찍한 악몽을 꾸다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깼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꿈 내용이 바로 한 남자가 약을 먹고 끔찍한 괴물로 변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와, 그 꿈에 완전히 사로잡혔나 봐요. 네, 그래서 단 3일 만에 첫 원고를 썼대요. 3일 만에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걸 읽어본 아내의 반응이 영 시큰둥했던 거예요. 왜요? 이야기가 너무 뭐랄까 교훈을 주려는 우화 같다고 비판을 한 거죠. 아, 보통 그러면 좀 실망하고 원고를 고치고 그럴 텐데 스티븐스는 달랐다면서요? 달라도 너무 달랐죠. 아내 말을 듣자마자 그 원고를 통째로 벽난로 불 속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세상에, 그걸 전부 다요? 네. 그리고는 다시 3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써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작품이 바로 그 두 번째 버전인 거죠. 와, 그런 열정이라니. 그럼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영국 그 빅토리아 시대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겉으로는 모든 신사들이 품위를 지치고 체면이나 평판 같은 걸 목숨처럼 여기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겉모습은 정말 완벽했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위선이 숨어 있었어요. 위선이요? 네, 낮에는 누구보다 점잖던 신사들이 밤만 되면 아무도 모르는 뒷골목에서 자신의 욕망을 막 분출했던 거죠. 사회 전체가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지킬 박사 같았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아, 그럼 지킬 박사의 실험도 단순히 선과 악을 분리해볼까 하는 그런 과학적 호기심? 그게 다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보다는 존경받는 의사 지킬로 사는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좀 절박한 탈출구였을 거예요. 아, 탈출구요. 네, 소설에 나오는 지킬 박사의 집 구조가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집 구조요? 네,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앞문은 아주 번듯한 상류층의 저택인데 하이드가 드나드는 그 뒷문은 지저분하고 음산한 실험실로 바로 통합니다. 와, 한 건물 안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네, 공존하는 거죠. 인간과 사회의 이중성을 딱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작가 스티븐스는 이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그냥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소설 속 대사처럼 인간은 진실로 둘이라는 거죠. 진실로 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회가 자꾸 그중 한쪽 모습만 강요하고 억누르면 그 억눌린 자아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되어서 터져나올 수 있는지를요. 이게 1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짜 내 모습은 뭘까? 또 나는 무엇을 숨기고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작품의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고전 맛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변호사 어터스 씨는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는 좀처럼 웃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묘하게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했다. 그래서인지 몰락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어터슨 씨에게는 리처드 앤필드라는 먼 친척이 있었다. 두 사람은 일요일마다 함께 산책을 즐겼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지루해 보였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런던에 번화가 뒷골목을 걷게 되었다. 활기찬 상점들 사이로 흉물스러운 2층 건물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창문도 없고 칠이 벗겨진 문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음침한 곳이었다. 어터슨 씨, 저 문을 눈여겨보신 적 있나요? 그럼 저 문을 보면 아주 기이한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래. 어느 캄캄한 겨울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텅 빈 거리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죠.
한쪽에서는 웬 작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엔필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두 사람은 모퉁이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남자가 여자애를 그대로 짓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슨 전차 같았습니다. 엔필드는 당시를 회상하며 몸살이 찼다. 제가 놈의 멱살을 잡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놈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끔찍하던지 식은땀이 다 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우리는 놈을 협박했습니다. 런던 바닥에 소문을 내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자가 돈으로 해결하겠다더군요. 우리는 아이 가족에게 줄 위자료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엔필드가 저 낡은 문을 가리켰다. 놈은 저 문으로 들어가더니 수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표에는 아주 유명하고 점잖은 분의 서면이 적혀 있었어요. 가짜라고 의심했지만 은행에 확인해 보니 진짜더군요. 그 사람 이름이 뭔가 아이를 하이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던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딘가 기형처럼 보였어요.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보는 순간 기분이 아주 더러워지는 인상이었습니다. 어터슨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묵묵히 걸었다. 엔필드, 자네가 말한 그 수표의 주인 이름을 내가 알 것 같네. 우리 이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하세. 동의합니다. 악수하시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어터슨 씨는 금고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면에는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언장에는 지킬 박사가 죽거나 3개월 이상 실종될 경우 모든 재산을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터슨 씨는 이 내용이 늘 불만이었는데 이제 하이드라는 작자의 정체를 알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다. 단순히 미친 짓인 줄 알았더니 어터슨 씨는 친구인 라뇽 박사를 찾아갔다. 라뇽 박사는 지킬 박사와 절친한 사이였지만 최근에는 사이가 멀어진 상태였다. 지킬과 안 본 지 10년도 넘었네. 그 친구는 너무 엉뚱해졌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헛소리에 빠져서 말이야. 혹시 그 친구가 데리고 있는 하이드라는 자를 하이드, 처음 듣는 이름일세. 그날 밤 어터슨 씨는 악몽에 시달렸다. 얼굴 없는 남자가 아이를 짓밟고 친구인 지킬 박사의 침실로 들어가 그를 조종하는 꿈이었다. 그 자가 하이드, 하이드, 숨다. 나는 시크 씩 찾다. 다 되어주지. 그날부터 어터슨 씨는 문제의 문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며칠 후 맑지만 추운 밤이었다. 작고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열쇠를 꺼냈다. 하이드 씨 맞으시죠? 하이드는 벤처럼 숨을 들이켜며 뒤로 물러섰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뭘 원하죠? 지킬 박사의 옛 친구입니다. 들어가는 길인 것 같은데 박사님은 집에 없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시겠소? 하이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노려보았다. 어터슨 씨. 이제 됐어? 내 주소나 적어두시지. 소호걸입니다. 하이드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문 안으로 사라졌다. 어터슨 씨는 곧바로 지킬 박사의 저택으로 향했다. 하이는 주인이 외출 중이라고 했다. 풀, 네, 주인님께서 하이드 씨에게는 열쇠를 주셨고 저희에게도 그분의 명령에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어터슨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친구가 젊은 시절의 실수로 인해 저런 악당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주 뒤 지킬 박사가 주최한 저녁 식사 모임이 열렸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터슨 씨만 남았다. 지킬 박사는 50살의 풍채 좋은 신사였으나 어딘가 교활해 보이는 구석도 있었다. 지킬, 자네 유원장 말일세.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네. 그자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세. 내 입장은 아주 기묘해. 하지만 안심하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이드를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지킬 박사는 어터슨 씨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부탁했다. 어터슨, 하나만 약속해주게. 내가 만약 사라지거든 그 친구의 권리를 챙겨주겠다고 말이야. 내 유언대로만 해주게. 그자를 좋아할 순 없겠지만 약속은 하겠네. 1년이 지났다. 런던 전체를 중대리에 빠뜨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목격한 하녀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백발이 성사한 노신사였다. 하녀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작은 남자가 노신사에게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범인은 바로 하이드였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피해자의 품에서 어터슨 씨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하고 그를 불렀다. 이런 이분은 댄버스 커류 경이십니다. 맙소사, 이거 큰 사건이 되겠군요. 어터슨 씨는 현장에 떨어진 부러진 지팡이를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자신이 몇 년 전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어터슨 씨는 경찰과 함께 하이드의 집이 있는 소호거리로 향했다. 안개 낀 소호거리는 악몽처럼 음산했다. 하이드의 집에는 표독스럽게 생긴 노파가 문을 열어주었다. 하이드 씨는 어젯밤 늦게 들어왔다가 금방 나갔수다. 집안을 수색해보니 하이드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난로에는 소리를 태운 재가 남아있었고 타다 남은 수표책과 부러진 지팡이의 나머지 반쪽이 발견되었다. 잡았습니다. 수표책을 태운 걸 보니 돈이 필요한 게 분명해요. 은행에서 기다리면 노문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하이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터슨 씨는 지킬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박사는 난로 옆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소식 들었나? 자네. 맹세하네. 신께 맹세코 나는 그자와 끝났어. 그는 무사히 도망쳤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걸세. 지킬 박사는 하이드에게서 받았다며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지킬 박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라지겠다는 내용이었다. 어터슨 씨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어터슨 씨는 필적 감정에 일가견이 있는 수석석이 게스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마침 지킬 박사가 보낸 저녁 초대장이 도착해 있었다. 이거 참 묘하군요. 뭐라고? 어터슨 씨는 전율했다. 지킬 박사가 살인자를 위해 편지까지 위조하다니 시간이 흘렀다. 하이드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지킬 박사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며 평화로운 2달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킬 박사가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기 시작했다. 걱정이 된 어터슨 씨는 란용 박사를 찾아갔다. 란용 박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렸고 눈에는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지킬도 많이 아프다던데. 그 이름은 꺼내지도 말게. 나는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났어. 내가 죽고 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걸세. 결국 란용 박사는 2주 뒤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터슨 씨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겉봉투에는 지킬 박사가 죽거나 실종되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터슨 씨는 편지를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그 후로 그는 지킬 박사의 집을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박사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어터슨 씨는 엔필드 씨와 산책하던 중 다시 그 문 앞에 멈춰 섰다. 이제 하이드 이야기는 끝이 난 것 같군요. 그러길 바라네. 사실 이쪽이 지킬 박사 집의 뒷문이라는 걸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있는 지킬 박사를 발견했다. 그는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사건은 어느 일요일 오후 어터슨과 앤필드가 산책을 하던 중 벌어졌다. 그들은 우연히 지킬 박사의 집 창문 아래에 멈춰섰다. 저기 좀 보게. 지킬이 창가에 앉아 있군. 창문 너머의 지킬 박사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끝없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보게. 인간은 둘 선과 악나눠 약 한 방울에 뼈가 녹아내리네. 하이드의 그림자 자유로워 춤춰 지킬에 가면 뒤에 숨긴 죄야. 악마 깨어나 통제 잃어버려. 공포 속에 손 떨리는 아침. 자유의 대가 파멸의 문. 내 안괴물 영원히 울부짖네. 없이 변한 털북숭이 속 선택의 기로 후회만 가득해. 은밀 쾌락 다시 꿈틀거리네. 살인의 밤 지키를 삼켜버려. 영원히. 나는 두 인격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킬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이드를 걱정했지만 하이드는 지킬을 그저 경찰을 피할 은신처 정도로만 생각했죠. 지킬로 살겠다는 건 그동안 즐겨온 은밀한 쾌락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하이드가 된다면 친구도 명예도 다 잃고 영원히 경멸받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죠. 나는 결국 더 나은 쪽, 즉 지킬을 선택했습니다. 하이드의 옷과 소호의 집은 남겨뒀지만 2달 동안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내 안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인 의지가 약해진 순간 나는 다시 약을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악마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튀어나왔죠. 그리고 그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가 장난감을 부수듯 나는 그 노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지옥 같은 쾌감을 느꼈지만 곧 공포가 밀려왔죠. 나는 소호의 집으로 도망쳐 서류를 태우고 증거를 없앴습니다. 지킬로 돌아온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하이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실험실로 통하는 문을 잠그고 열쇠까지 짓밟아버렸습니다. 리전트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훌륭해라는 자만한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속이 뒤집히는 듯한 메스꺼움이 덮쳤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옷이 헐렁하게 남았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은 털북숭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대낮에 하이드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이드가 지킬의 필체를 흉내낼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나는 호텔방에 처박혀 하루 종일 공포에 떨다가 밤이 되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란용이 가져온 약을 먹고 다시 지킬로 돌아왔을 때의 안도감이란 집에 돌아와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수시로 하이드로 변했습니다. 잠깐 잠들기만 해도 눈을 뜨면 하이드가 되어 있었죠. 깨어있는 모든 순간 약 기운에 의존해 겨우 지킬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이드는 지옥에서 온 생명체 같았습니다.
내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녀석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하이드 역시 나를 싫어했지만 교수형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몸속으로 숨어야 했죠. 그 녀석은 내 책에 낙서를 하거나 아버지가 물려주신 초상화를 불태우며 나를 괴롭혔습니다. 자살할 용기만 있었다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죽었을 놈입니다. 약에 들어가는 특수한 소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급히 사람을 시켜 런던 시내를 다 뒤져 소금을 사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샀던 소금에 우연히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 불순물이 약효를 냈던 거죠. 이제 다시는 그 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나는 영원히 헨리 지킬이 아닌 에드워드 하이드로 살게 될 겁니다. 변신이 시작되면 하이드가 이 원고를 갈기갈기 찢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가 교수형대에서 죽을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펜을 내려놓고 이 고백서를 봉인하려 합니다. 불행했던 헨리 지킬의 삶을 여기서 마칩니다.